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도심 곳곳에 폐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폐지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폐지를 주워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생계의 위협으로, 또 도심에서는 처치곤란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량도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가을 행락철. 도로 위 무법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속도 위반에 무면허 운전, 버스 불법 개조까지 고속도로 순찰대의 숨가쁜 단속 현장 1m 밀착 르포에서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 폐지 수거 대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폐지 가격이 급락하면서 생긴 일인데요. 쌓여가는 폐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한 폐지 압축장. 지금 이곳은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수거한 폐지들이 모이는 압축장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 재활용됐어야 할 폐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엄청나네요. 지금 보면 저렇게 3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6, 7m 정도 쌓인 거죠. 보세요. 압축된 폐지 한 덩어리의 무게는요, 무려 1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폐지가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찼는데요. 톤이에요. 200~300개 정도 재고를 안고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약 한 1,400개 재고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너무 오래 쌓이면 안에서 썩기도 합니다. 폐지가 몇 달째 방치되면서 습기에 약한 종이 특성상 썩거나 찢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질이 나빠진 폐지는 재활용조차 어려울 수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파트에서 배출돼서 버리는 양은 똑같은데 네. 여기에서 재고가 더 늘어나면 아파트에서 수거돼 갖고 들어오는 거를 내릴 수가 없죠. 아파트에 쌓인 폐지를 수거하는 현장으로 직접 가봤는데요. 수거업체에서는 생활 폐기물 중에서도 배출량이 특히 많은 폐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매일 수많은 아파트를 돌고 있었습니다. 3번 얻은 사람이 2번밖에 이제 오지 마라 그러고 한 번은 또 어디 갔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안 치울 수도 없고 이건 사용 후 배출된 폐지는 처음엔 폐지를 수거하는 업체나 폐지 수거 노인 및 고물상을 통해 모이고요. 다음엔 압축장에서 압축돼서 제지업체로 넘어갑니다. 이후 상자나 골판지 등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만들어져 순환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폐지 재고량은 1년 새 급등했는데요. 이에 가격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내리기 전에는 130원까지 했었거든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110원 키로당. 한 달 기준으로 하면은 몇백만 원 이상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렇겠어요. 폐지를 수거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 역시 가격 하락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렇게 모으려면 몇 시간이나 일하세요, 그래도? 뭐 하루 반 정도는 걸리죠. 50원, 60원 가지. 그전에 뭐 110원, 120원 가는데 뭐 반토막 나가지고 뭐 상심이 크죠. 고물상의 폐지 단가가 워낙 낮은 탓에 수레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루 이틀을 돌아다녀도 막상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이 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수입이 턱없이 적다고 합니다. 320kg인데 얼마냐면 15,000원. 아이고. 700원. 이 고물상 입장에서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갖고 오면 그거를 소비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고물상에서는 받게 되죠. 힘들지 뭐. 언제까지 폐지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 이런 폐지 적체 현상은 대체 왜 생긴 걸까요? 골판지라는 건 대부분 보시게 되면 포장지잖아요. 소비 성향과 똑같이 비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경기가 굉장히 다운되고 있잖아요. 폐지의 수요가 완전히 감소가 돼 버렸어요. 그래 되면서 수출길도 막힌 거예요. 전쟁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폐지 수요가 급감하면서
수출량도 작년에 비해서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이에 폐지를 원료로 만드는 골판지 원재 생산량 또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제조업체는 어떤 입장일까요? 제품을 경기가 좋을 때처럼 만들어서 재고를 이렇게 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가동률을 좀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오거든요. 경기 침체나 이런 부진이 장기화될까봐 우려가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쓰레기 대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엔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해서 수출이 어려워지자 쓰레기가 곳곳에 쌓였었는데요. 집안에 놨다가 이제 보기 그만이니까 일로 내는 거죠. 싸놓을 데가 없어요. 또 집이 좀 복잡해가지고. 이를 방지할 대책은 없는 것인지 관련 기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재활용 시장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비축 창고 내 약 1.9만 톤의 폐지를 비축하는 대책을 지난 10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선 매입한 폐지를 전국 6개 창고에 내년 6월까지 비축 예정인데요. 비축 부지 자체를 대폭 확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고형 정도가 아니라 이런 뭐 매립된 땅이라든지 쌓아둘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겠다. 두 번째로는 지자체가 수거를 해서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비상 대응 조치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언제 끝난다, 확실하게 한 달 후에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든 뭐 견뎌보겠지만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가을 행락철, 고속도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법자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바짝 쫓는 고속도로 순찰대. 그 숨막히는 추격 현장을 1m 밀착 르뽀에서 취재했습니다. 주말 호남 고속도로, 단속 중인 암행 순찰대. 경보음이 울리자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지정 속도 100km 구간에서 무려 137km로 달리는 차량 발견. 게다가 빠른 속도로 칼치기까지 감행하면서 차량들 사이를 마구 휘젓고 다니죠. 위험을 감지한 순찰대가 다른 차량들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로 차량을 정차시킵니다. 선생님 입안을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난폭 운전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과속도 하시고 끼어들기도 하시고. 교각에서 진로변경도 했고 속도도 좀 많이 내서 도로교통법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스티커를 하나 발부했습니다. 순찰자의 내부에는 과속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속도 감지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는데요. 과속 차량의 속도와 번호판까지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속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돼서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모든 사고 주된 원인은 가속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분들이 보시고 이게 암행차일 수도 있겠다. 속도를 줄일 때 속도를 줄임으로써 사고 예방에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찰대가 단속을 시작한 지 2시간째. 고속도로는 점점 정체가 시작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량이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 단풍철 때문에 차량들 소통량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약 900m 앞 시속 100km 보전형 이동 그렇게 혼란해진 틈을 비집고 차량 2대가 순찰대의 눈에 포착됩니다. 바로 갓길로 주행하는 차량들. 검정색. 루비콘 오세요. 순찰자 따라오세요. 안전을 위해 차량을 정차시키는데요. 갓길 통행은 왜 하신 거죠? 심리적으로 본인이 나가니까 다른 차들도 답답하니까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갓길 통행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 부과될 거예요. 너무 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1, 2차로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을 앞질러 나가기 위해서 이런 갓길 통행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갓길에 정차한 전세 버스를 발견한 순찰대. 버스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갓길로 나가세요. 고속도로 운전자 경찰관이에요. 아 그래요? 볼일 보고 해서 얼른 타세요.
승객의 요의 때문에 갓길에 급하게 정차했다는 버스. 신원 확인을 위해서 버스 운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러 갑니다. 운전자 위반이세요. 면허증 제시하세요. 얼른 면허증을 제시하는 게 맞아요. 면허증 제시하는 요것밖에 없어요. 망설이던 운전자가 내민 건 면허증 대신 신임 교육 이수증이었죠. 본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조회해보죠. 운전자의 신분을 조회해본 결과 맞아요? 맞아요? 파킹 하시고 내리세요. 일단 이 차량 운행 못해요 지금. 다른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번 면허가 지금 죽었어요. 네, 면허가 취소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면허인 상태예요. 버스 운전자는 현재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 운전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무면허 아니, 끌고 올수 있어. 저는- 우리 회원들 상호는 어떨 거고? 여기는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예, 일단 설명드렸으니까 타세요. 얼른.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으로 차량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 입건을 할 거고요.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변명의 부여될 거예요. 체포 구속됐을 때는 체포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실 수 있는 권리도 추가로 있으십니다. 결국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믿고 맡겼던 운전대인데 무면허라니. 갑작스러운 상황에 승객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진짜로 모르셨나 봐 그냥. 다 몰랐죠. 알고 누가 이거 학교 가겠어. 돈 진짜 가지고 안 사고 그냥 갔으면 만약에 사고라도 났을 거야. 뭔 일이 나갔어 이거. 큰일 나지. 요즘 행락철이다 보니까 좀 버스 기사들이 많이 부족한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월급 기사나 스페어 기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어떤 영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승객들이 몇 분만 다치더라도 그 병원비나 배상액은 굉장히 커질 거고 저 기사님도 어렵겠지만 또 사고를 당해서 피해를 입은 승객들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양쪽 다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시속 100km를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한순간의 실수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전세버스와의 추돌은 큰 사고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실제로 1년 중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달은 10월과 11월. 단풍 명소로 향하는 단체 이동객들이 많아서 전세버스 통행도 늘어난다고요. 행락철 버스가 많이 늘었습니다. 오고 가는 버스가 많이 늘다 보니까 위반하는 차량도 아마 그만큼 많이 늘어나겠죠. 교통법 위반 차량이 많은 시기라는 가을 행락철. 2차로로 진로 변경하세요. 고속도로 순찰대에서는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단속을 하던 중 인근 휴게소로 향하는 고속도로 순찰대. 휴게소에는 왜? 버스 휴게소에서 잠깐 정차하는 차량들 대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버스 운전자의 면허부터 확인하고요. 버스 내 소화기 비치 여부와 이거 하나 있고 타이어 마모 상태까지 확인합니다. 불법 튜닝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제 저희가 비상망치나 소화기 이런 부분들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별히 더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검을 하던 순찰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버스를 점검하던 중 개조한 좌석이 발견된 거죠. 좌석 배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데 대부분은 이게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 중에 있습니다. 좌석이 좌우로 돌아가서 11자로 마주보면서 술을 드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한 건지 그거에 대한 거는 자동차 등록증을 정확히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차 인원을 변경하거나 좌석의 위치를 변경하는 거는 그 자동차관리법상 위반 사안이거든요.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돼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좌석을 불법 개조한 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행길 오르시고요. 좀 안전하게 구경하시고 되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운전 습관.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5분 빨리 가려다 50분 빨리 간다. 이 교통표가 생각이 나네요. 예,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란 사실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죠.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인데요.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휴게소 음식이 왜 이렇게 비싸게 느껴지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아입니다. 오늘의 먹방 메뉴는 고치어묵 7,000원이요? 우동이 7,000원이야? 이거 하나 먹어보자. 돈가 치즈 돈가. 국민 음식 등장.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좋을지 잘 먹겠습니다. 미식가의 자존심을 걸고 내린 맛 평가는요. 맛있다고 하기는 뭐 맛없다고 하기는 뭐 하나? 1,000원 빼주세요. 1,000원만 빼줘요. 일반 음식점보다는 뭐 좀 비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는데요. 양도 작으면서 비싸다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아 지금 배고픈데. 휴게소 음식은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풍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본업은 납품이요, 취미는 원가 분석이라는 석환 씨가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휴게소 음식이 과연 일반 음식점의 음식보다 비싼지 싼지 그거 한번 원가 좀 보러 왔습니다. 오늘 그가 낱낱이 분석할 음식은요. 김치찌개. 가장 기본인 옛날 돈가스. 한국인의 대표 소울푸드 당첨. 그 맛은 어떨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건 다 100% 기성품입니다. 근데 가격은 최고의 퀄리티 이상의 가격을 받고 있어요. 그럼 김치찌개는 어떤가요? 두부가 하나 들었어요. 너무한데요? 고기 이렇게 자르기도 쉽지 않겠는데? 그럼 음식의 원가는? 제가 휴게소에서 봤던 그 음식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면서 원가를 한번 뽑아볼게요. 김치찌개의 메인 재료부터 손질하고요. 고춧가루가 5g, 설탕이 3g 정도 들어갑니다. 김치가 230원, 그 다음에 고춧가루가 50원, 설탕이 5원입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 냉장이 90g 들어갔습니다. 그게 900원이에요. 자, 이제 이 재료들을 한 소끔 팔팔 끓인다. 휴게소와 같이 두부를 딱 한 조각 잘라 넣고 약간의 풍미를 더하면 완성입니다. 끝인가요? 김치찌개 자체만 인색한 듯 인색하지 1231원 않은 듯한 이 김치찌개만의 원가는 1231원. 자, 여기서 끝나면 섭하죠. 같이 나오는 찬들도 똑같이 만들고요. 찌개 국물에 쓱싹 비벼먹는 밥까지 올려 이걸 전부 합하면 총 1,688원입니다. 1인분 원가 약 1,700원. 가장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식당 김밥 땡땡에서 나오는 그 김치찌개가 바로 이 정도 퀄리티예요. 근데 거기 가격은 7,500원입니다. 휴게소 음식이 일반 식당보다 한 1,000원, 2,000원은 더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다음 선수는 돈가스입니다. 노릇하고 바삭하게 기름 샤워부터 시켜주고요. 입가심 필수 재료죠. 양배추와 피클도 준비. 이 재료들을 한데 모아 맛을 레벨업 시켜줄 소스도 넉넉히 뿌려줍니다. 우동 장국의 원가 126원입니다. 여기에 항상 따라오는 친구들까지 헤쳐 모인 이 돈가스 한 상의 원가는 약 4,000원. 식재료만 계산된 원가인 셈인데요. 김밥 땡땡에서는 이걸 이제 왕돈가스라고 해가지고 8,500원에서 9,00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생김새도 맛도 비슷한 둘의 가격은 천차만별. 둘 다 비슷한 퀄리티거든요. 한 3,000원 정도 나는 거는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계산된 원가에 전기세, 인건비 같이 다양한 부수 요인이 합쳐져 음식 가격이 형성되긴 하지만요. 많은 인원이 들리니까 더 저렴하게 판매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더 싸야 되는데 사실은. 왜 비싼 것 같아요? 모르죠, 그게 뭐. 휴게소 음식값이 일반 음식점보다 유독 높게 책정된 데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수수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식값이 비싸지는 거죠, 사실은. 수수료가 얽혀 있다는 겁니다. 휴게소는요, 도로공사가 운영사의 부지와 건물을 대여해주고 운영사는 장사할 점주를 드리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 구조에 음식값에 비밀이 있다고요. 이분이 자세히 들려주신답니다. 점주님은 휴게소에 들어올 때 6대4의 비율로 그러니까 본인이 60%, 휴게소가 한 40% 정도 이게 계약을 하고 들어옵니다. 휴게소가 포수를 설치해 줍니다. 계산기를 설치해 줍니다. 그럼 그분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법니다.
그 돈은 모두 다 휴게소 이름을 발생하죠. 돈도 다 휴게소 자체가 다 들어갑니다. 휴게소가 60%만 그 업체에게 주는 거죠. 나머지 40%가 뭐예요? 휴게소가 가져가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점주가 번 돈의 반 정도를 운영사에 내야 하는데 이 수수료엔 전기세, 수도세와 같은 공공요금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휴게소가 제공하는 각종 무료 서비스에 관한 공공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비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휴게소에서 30만 원 팔면 얼마가 되냐면 1,050만 원 가져가요. 그러니까 관리비 35%니까 식자재비가 한 35%에서 40% 정도 잡거든요. 휴게소 1,050만 원 주고 재료비 1,050만 원 빼고 나머지 900만 원 가지고 직원 급여 주고 사대보험 들어가야 되고 부가세 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수수료가 매출에 연동된다는 것. 매출액 대비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벌면 벌수록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는 구조입니다. 즉 매출이 2배가 오르면 내야 하는 수수료도 2배가 오르는 거죠. 일반 로드샵 같은 거는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순간 고정비가 이미 다 빠졌기 때문에 수익이 막 발생을 해요. 근데 휴게소는 단점이 그거야. 내가 2천만 원을 팔던 4천만 원을 팔던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 버리잖아요. 열심히 장사를 하면 1년 후에 재계약할 때 보니까 매출이 잘 되더라. 1% 올려야겠다. 휴게소가 41%, 당신이 59%를 가져가세요. 싫으면 나가세요. 그러면 그걸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무엇인가를 사다 드시는 고객들에게 더 많이 비싸게 받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휴게소는 11,000원, 12,000원짜리 보고도 그만큼 세를 넣어줄 수가 없어요. 업주가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되고 뭘 벌어야 투자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매출을 올려봐 의미가 없잖아요. 수수료를 다 떼어가 버리고. 이제 운영업체가 나쁘다고 일단 보여주죠. 운영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40%를 전부 다 휴게소 운영자가 갖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 최소 10에서 15% 정도를 도노세에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임대료로. 운영사도 내야 할 돈이 있다고요. 도로공사에게 땅과 건물을 빌린 것에 대한 일종의 임대료인데요. 점주가 운영사에게 수수료를 내듯이 운영사도 도로공사에게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요율은 역시나 매출과 연동돼 있죠. 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점주가 10,000원짜리 돈가스 하나를 팔면 운영사가 4,000원을, 도로공사가 거기서 약 1,500원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도로공사는 막말로 그 땅 주인이라는 이유로 이건 엄청난 부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휴게소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있는 이해관계에 뭔가 돌파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휴게소 음식값 지적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운영사들하고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놓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용하시는 고객 모두가 어떻게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휴게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집단이 한 개의 파이를 나눠 먹으려다 보니 그 파이를 제공하는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휴게소를 점점 더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새 좀 휴게소 음식값은 어떤 것 같아요, 좀? 잘 안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휴게소.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몰라요. 아, 그래요? 소변만 넣고 가요, 우리는. 일반 소비자만이 뭣도 모르고 사드니까 계속 낮은 질을 먹게 되고 그럼 나 이용 안 해. 나 그냥 화장실만 이용하고 난 사 먹을래. 계속 매출은 감소하고 고정비는 증가하면 악순환이 계속 빠지는 거죠. 수수료보다도 휴게소가 이용객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나라 휴게소는 세계적으로 청결이나 안전이나 관리의 측면에서는 대단히 뛰어난 휴게소임은 분명합니다. 휴게소마다 좀 차별화돼서 특별히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수수료율을 잘 조정하고 전체적으로 수익 구조를 잘 만들어낸다면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 운영하는 사람들, 도로공사 역시도 서로가 다 혜택을 받는 윈윈이 되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뜨거운 이슈를 한 입에 먹기 좋은 스낵처럼 전달해드리는 모닝 스낵 뉴스 김주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볼 첫 번째 뉴스는요. 바로 택시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까운 거리 이동할 때 택시 잡기 진짜 힘들죠.
저도 최근에 지하철 한두 정거장 거리 이 정도를 급하게 이동해야 할 일이 있어서 택시를 불렀는데 이게 정말 안 잡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실시한 택시 호출 수락 실태 조사에 따르면 평일 밤 단거리 호출 성공률은 같은 출발지의 장거리 호출 성공률의 절반도 채 못 미치는 수치였죠. 아무래도 단거리 승객보다는 장거리 승객이 탑승해야 더 큰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은 장거리 승객의 호출을 더 우선시하는데요. 택시 승천안이 더 심각해진 요즘 국토부는 이 택시 골라잡기 현상을 사전에 승객의 목적지가 공개되는 현행 플랫폼들의 문제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에 발의된 후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법이 개정되면 중개사업자, 즉 택시 배차 플랫폼은 승객의 도착지를 고지할 수 없고요. 이를 어길 시에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택시기사는 승객이 어디로 또 어느 정도 이동하는지 탑승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거리 승객만 골라서 태우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승객이 탑승해야만 그 승객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택시 중개 플랫폼 업체와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이 개정안이 승객과 기사 모두에게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크게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실제로 지난 2018년 한 플랫폼 업체는 도착지 미표기 방식을 도입했지만 승객의 도착지를 모르는 기사들의 호출 수락률이 크게 떨어져서 서비스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택시 승천안을 해결하기 위한 택시 도착지 미표시 의무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플랫폼 회사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자율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모빌리티들이 성장하면서 또 기존 택시들과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쉽게 결론 짓기 힘든 사안인 만큼 사회적인 합의는 필수겠죠.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서 더욱더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볼 뉴스는 바로 세금입니다.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 들어보셨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길 경우 소득액의 20%,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소득액의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특정 금융소득세에만 세금을 과세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형평성을 지켜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시행을 2달도 채 안 남긴 지금 시행 시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돼야 한다와 아니다, 2년 유예 후에 시행해야 한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도입 시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지 알아보죠.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 인구는 2021년 기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후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작년에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됐을 때 20%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투자자는 전체의 0.8%, 25%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투자자는 전체의 0.6%에 불과했죠. 쉽게 말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전체 개인 투자자 중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상위 1%의 고액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한 시장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큰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에 급하게 가지고 있던 주식을 싼값에 팔 거고 그렇게 되면 증시가 하락해서 그 손해를 소액 투자자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국내 투자자에 한해서만 시행되는 이 세법은 국내에서 금융투자 소득이 있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라면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 역시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입에 대한 수많은 논란 속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건지 못 넘는다면 내년 1월 1일에 바로 시행되는 건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상에 위배되지 않느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는 조세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과세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이번 도입의 큰 취지다.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큰 손이나 투자자들이 좀 회피하고 주식시장에서 벗어나서 다른 투자안을 선택하게 되면 주가가 좀 더 내려가는 침체가 이르게 되면 그 영향은 개인 투자자에게 직결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세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개편안 금융투자소득세. 특히 금융시장이 불안한 지금 적절한 도입 시기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될지 유예될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내 손으로 직접 집을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내 손 내 집에서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오늘 찾은 곳은 강원도 원주시. 웅장한 산세에 자랑하는 치악산 아래 인생 2막을 열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도시보다 더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데요. 손 좀 보고 있어요. 와, 농사도 직접 지으시나 봐요. 예. 여기가 이제 저희들 물려받은 조상님들한테 물려받은 땅이라 이렇게 텃밭에 먹을 것도 가꾸고 집도 해 저희들 손으로 집도 짓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저기가 우리 부부가 직접 손으로 지은 집입니다. 대문 대신 우편함이 반겨주고 잔디마당을 가로지르면 산과 잘 어울리는 목조주택 등장. 뒤에 바로 산이 있어요. 예. 옛부터 왜 배산 임수라는 말이 있죠. 네.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물이고 천혜의 명당 자리죠. 마을 뒤로는 산자락이 병풍처럼 감싸고 그 앞에는 개울이 흐르는 집.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천혜의 명당에 자리를 잡았다고요. 저희들 둘이서 오로지 저희들 둘의 손만으로 2년 걸렸습니다. 집을 짓는데 2년. 예. 그러면은 그 관련 일을 하신 거예요? 집 아니, 짓는 쪽으로? 저는 전자제품 관련 사업을 했었고요. 전혀 집하고는 관계없는 일을 했습니다. 오직 부부의 힘으로 약 2년에 걸쳐서 지은 집. 내부가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가시죠. 네. 집 내부를 살펴볼 차례. 그런데 현관문이 어디인가요?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현관. 아니, 편한 대로 하시죠. 저희는 그냥 일로 다닙니다. 편해서. 아, 그래요? 여기 흙 묻은 신발도 벗기 편하답니다. 내부도 나무나무하네요. 예. 푸른 앞마당이 훤히 보이는 정남향의 거실. 원목 가구로 채웠고요. 안방에는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아늑함을 더했습니다. 아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엌. 나무향 가득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욕실의 한쪽 벽면은 그레이 톤으로 모던한 분위기를 내고요. 장식장을 지나 황토방은 책 좋아하는 남편의 취향을 담았답니다. 이런 가구도 다 나무예요. 지금 이게 소파인 거잖아요. 예. 소파, 테이블. 그거 한번 앉아보세요. 전부 나무로요. 오, 편해요. 또 뭐 편하고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엉덩이가 따뜻하네요. 따뜻해요. 우리 아내가 굉장히 이렇게 따뜻한 걸 좋아해요. 추우면 못 산다고 집 나간다고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 돌침대에 있던 거를 그 부속을 재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소파에다 만드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 남편이 만든 첫 번째 가구, 엉덩이를 뜨끈하게 하는 소파. 두 번째 가구는요, 원목 싱크대. 직접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 최신 부품도 달아줬다고요. 경첩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닫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닫히는 유압 경첩 최신형.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저는 사실 저거 안 좋아.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로 뻥 차줘요. 빨리 다치라고. 네.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남편, 2층에서도 그 열정 가득 담았습니다. 자,
분위기 있는 홈바부터요. 더 들어가면 다락방이 나오는데요. 4개의 창문으로 빛이 쏟아지네요. 이 공간 좋네요. 네. 여기 뭐 전원주택의 원래 로망 공간이죠. 천창이 있는 다락방. 예. 천창을 2개를 나란히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창문으로 훤히 보이는 풍경, 전원주택에서 사는 묘미겠죠? 요즘엔 운동도 집에서 하는 게 트렌드, 대세를 반영한 공간도 있습니다. 본체 옆 별채는 부부가 집을 짓는 동안 거주했던 곳으로 현재 응접실이 됐고요. 또 다른 별채는 남편의 취미생활 가득 비밀 아지트가 되었답니다. 두 사람의 곳곳에 손길이 닿은 집,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집터의 상징인 밤나무예요. 원래 저희 집이 밤나무 집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름드리 밤나무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 새끼 밤나무가 이렇게 지금 커가지고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무려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곳이라네요. 밤나무가 대를 이어서 자리를 지키듯 부부도 집터를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 손으로 꼭 집을 지어야 되겠다. 후손에게 물려줄 튼튼한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집을 지었는데요. 기초공사부터 모든 과정을 부부의 힘으로만 도전. 무모한 시작이었지만 성취감으로 작업을 이어가던 부부,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고요. 이걸 어떻게 다 하셨대요? 저희 둘이서 지니까 그 많은 자재를 둘이서 날라야 되잖아요. 진짜 전쟁이에요. 날리는 것 때문에. 단열재를요 10톤씩 싣고 와가지고 2차를 부려놨는데 그거를 그 운전기사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인부 없어요? 까대기 하실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우리 둘이 그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침대 매트리스만한 그거 20톤을 둘이서 다 집안으로 옮겼어요. 집 짓는 거 포기할 뻔했잖아요. 포기하지 않은 결과 내 손 내 집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와 집을 지은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 때문인데요. 거실 한쪽 면을 채운 장식장에도 그 마음을 담았답니다. 어머니가 쓰던 다리미부터 글을 가르쳐주던 천자문, 그리고 목수였던 아버지의 대패까지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고요. 영감하고 나하고 만낼 적에 영감은 강아지 타고 나는 삼태기 타고 만낼 적에 백년이 긴토록 사죄했더니 야 당신 먼저 가서 복도 칠성 되었으니 나는 밤중 새벽이 두려시 되어 이별세 만납시다. 참 볼 때마다 지금은 부를 수 없는 일은 어머니, 그리움을 삼켜봅니다. 늘 여기 이 땅에서는 늘 어머니의 그 기운을 느껴요. 거주하는 집의 의미를 넘어 부모님을 그리는 공간이 된 거죠. 자신이 태어난 집이자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 이제는 자식들이 찾아오는 집. 부부는 대를 잇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행복이 뒤따라왔다고요. 짓는 과정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한 공정을 끝내놓고 행복해했고, 맞아. 예. 또 한 공정을 둘이서 같이 끝내놓고 또 행복해했고. 잡벅하고. 처음 하는 건데 도전해갖고 해내잖아요. 그 한 번 한 번 해낼 때마다 진짜 자화자찬해가면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 두 사람의 힘으로 집을 지은 부부. 과거의 추억과 현재 행복이 함께하는 이 집에서의 즐거운 일상.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인 노래가 있습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재밌는 춤동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노래, 바로 우리는 NG 세대입니다. 노래에 맞춰 춤추는 학생들. 우리 지금 챌린지 영상 준비 중이었어요. NG 챌린지요.
NG가 뭐예요? NG는 넷제로의 줄임말이에요. 탄소 중립을 의미하는 넷제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구를 아끼자는 의미로 시작된 챌린지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참여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좀 줄이고자 이렇게 챌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 지구의 마지막 경고가 시작됐습니다. 환경을 위한 우리의 선택은 탄소 중립이죠. 사람들은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저는 텀블러를 쓴다든가 일회용 빨대를 안 쓰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좀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으니까 뭐 일회용 수저 같은 거 뭐 안 받겠다 이런 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나갈 때 멀티탭 같은 거는 다 끄고 집에 외출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뤄가는 탄소 중립. 식품, 축산업 등 다양한 곳에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건축에도 탄소 중립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어르신들의 놀이터죠. 바로 경로당인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집이라고. 이런 집 없을 거야 아마. 아닌데 이렇게 하고 다녀도 안 춥는데. 나 왜 땀난 거 봐. 현재 온도는 지금 21도입니다. 뻔뻔히 틀 필요성이 없죠. 제가 일반 주택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100점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죠. 이 건물 자체가 그만큼 2중, 3중으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열 손실이 엄청 적고 저도 지금 리모델링 한번 해볼까 싶어요. 2년 전 에너지 소비가 많은 단독주택을 개축해 특별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일반 주택과 비교해 본 결과 단열 보안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현재 보시는 이 건물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축물이고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요? 탄소는 확연히 줄어들고요. 일반 건물에 비하면 이 건물은 그 자립률이 100%인 건물이기 때문에 절감률은 약 한 3, 4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8%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데요. 보온성을 높여주는 패시브 기술과 고효율 설비인 액티브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물을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기존의 이 벽돌벽 건물이었습니다. 벽과 지붕이 모두 다 단열재가 건물 바깥으로 둘러싸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그 기기가 태양광 인버터라는 기기고요. 위 태양광 패널에서 발전한 전기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얼마나 발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치입니다. 열회수 환기 장치, 전열 교환기라고 불리는 건데요. 외부의 공기를 유입해 실내를 환기해주는 장치인데요. 특별한 점은 내부에 있는 열 에너지를 밖으로 보내지 않고 재활용해 냉난방을 유지해줍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ZEB 본인증 1등급을 받은 건물입니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을 받은 건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0년부터 의무화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선 에너지의 효율성과 자립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데 작년 기준 1,100채가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3년 후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도 인증제가 의무화될 예정이라는데요.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감면,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환경을 지키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우리 건강도 지켜준다고요. 겨울에는 춥지 않고 여름에는 덥지 않고 그리고 틈새 바람이 없어서 한기를 느끼지 않으면서 결로가 생기지 않고 곰팡이가 없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안식처와 같은 주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건축물이 필요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덜 쓰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줄여주는 그러한 건물이면 좋겠죠.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제로에너지 건축물이거든요. 우리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는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 그리고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이젠 NG세대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원 특례시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각각 미래에 접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미래 기술들이 모인 이곳. 바로 2022 국토교통기술 대전이 열렸는데요.
올해로 12회를 맞아서 250여 개 기관이 참여, 사람과 사물이 이동하는 수단,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동수단 하면 딱 떠오르는 것,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버스죠. 버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부가 좀 어색하죠? 버스 같기도 하고요, 지하철 같기도 한데요. 이 버스는 그 기존의 BRT 그 버스를 좀 고급화한 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용 도로로 운행하는 급행버스 시스템인 BRT, 서서히 상용화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보다 업그레이드된 슈퍼 BRT가 공개됐습니다. 이 슈퍼 BRT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체로 센터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교차로에 정지하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고 정확한 시간에 수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를 한번 볼까요? 지하철처럼 양쪽으로 문이 달린 게 보이시죠? 이게요, 차선을 최소화하고 양방향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정류장 같은데. 버스가 업그레이드 됐다면 버스 정류장도 그냥 둘 순 없죠? 여기는 자율주행 차량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보세요. 만약 차선에 사람이 있다면요,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검지되는데요. 게다가 도로에 떨어진 물건같이 주행에 방해되는 것들도 검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낙하물 검지. 이후에 관제센터로 보고가 되는데요.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사전에 주행을 멈추고 안전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저절로 사람이 감지되고 신기했어요. 여기도 뭐 있다. 여기도 있어요. 어둡게 해야 보이는 신기술도 있습니다. 바로 이 형광색 줄인데요. 발광하는 차선이고요. 쉽게 말해서 야광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이 노선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사고로 이어지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개발된 기술, 자체 발광형 차선입니다. 햇빛이나 자동차의 전조등이 비춰지면 빛을 흡수해서 자체 발광으로 노선을 알려준다네요. 사고 저감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세상이죠. 발전하네요. 빨리 상용화 돼가지고 빨리 이용해보고 싶어요. 네, 이용할 때가 되면 보다 안전해질 겁니다. 이번엔 색다른 기술을 볼 텐데요. 바로 이겁니다. 뭐하고 계시죠?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도시 모델을 이제 수집을 하고 올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냥 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기가 서울시청이네요. 특정한 도시나 지형 등을 모델링해서 가상 공간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서 재난 상황이나 인구 이동, 군사 훈련 또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사용되는 걸 보니까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앞으로 우리나라에 좀 정착이 된다 생각하면은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거랑 비슷한 것도 있긴 한데 되게 신기해서 좋았어요. 이번 행사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향상과 새로운 서비스 공간을 뜻하는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미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우리가 사용할 모빌리티 기술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2022 국토교통기술대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공기 중에 가득 찬 미세먼지와 구름 때문에 아침 출근길 시야가 뿌연 상태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2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포근할 걸로 보입니다. 네, 단풍 막바지인 이번 주말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비가 내린 뒤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이 가장 외로울 때 지금이 가장 괴로울 때